모두가 채널을 지원하고 구독해주세요. 어느 날 과학 동아리에서 건조꽃 장식품을 팔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대부분의 상품을 팔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팔지 못했죠. 좌절하고 실망한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과학 동아리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하니 전에 본 적 없는 여자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동아리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그와 달리 그녀는 본점에 남아서 어떻게든 그가 팔지 못한 상품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가 못 판 상품들을 말이죠. 그녀는 돈이 든 봉투를 건넸고 그는 받았지만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예쁜 여자아이 앞에서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꽃 판매 활동에 대해 질문하며 그건 그들의 공식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설득해서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했다고 설명했죠. 그는 마지못해 꽃장식품 제작가가 되는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야망이었죠. 그를 반증해 보이겠다는 결심으로 학교 축제에서 100개의 장식품을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학교 축제 기간 중이에요. 갑자기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무모한 계획에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농담하면서도 그의 결의를 인정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를요. 전략은 말하지 않았지만 마케팅은 자신이 맡겠다고 약속했어요. 직접요. 그 순간은 너와 희마리의 예상치 못한 우정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났고 희마리와 너는 여전히 가장 친한 사이예요. 친구들. 희마리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인기를 이용해 유해 수제 꽃장 신구를 홍보하며 그의 작은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집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다. 오늘 오후 수업 후 그는 평소 작업실인 과학실험실에 앉아있다. 갓 보관한 꽃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니 부드러운 빛 아래 그 색깔이 선명하다.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만족감이 차오른다. 부드러운 빛 아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평온함에 감사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온함에 감사한다. 여동생 같은 사람들은 그가 너무 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재능으로 여긴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은 그에게 그의 기술에 필요한 집중력과 고독을 제공한다. 깊은 집중 속에 그는 희마리가 자신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가 갑자기 그의 등에 뛰어오르기 전까지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집중을 방해했기에 가볍게 꾸중한다. 희마리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꽃잎을 가지고 몰두해서 장난치는 동안 희마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희마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에게 오늘은 그만하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재촉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2년 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문화축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더욱 강해졌다. 살짝 놀리고 희마리 특유의 고집으로 결국 그를 설득해서 일찍 정리하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게 했다. 2년 전의 기억이 유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축제에서 꽃장식을 모두 팔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들은 축제에서 꽃장식을 모두 팔았다. 유우는 희마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도왔는지 물었다. 희마리는 주저없이 자신이 정말로 장식품을 좋아하고 그냥 팔고 싶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자신이 그렇게 한 동기의 일부는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고백했다. 그녀에게 감사 선물로 드렸던 목걸이 말이에요.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그를 응원하고 그의 작품을 홍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반장난으로 그가 작업하는 동안 그를 몰래 지켜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고 심지어 정원에서 꽃을 꺾으며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처음에 희마리는 그에게서 목걸이만 사고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열정을 본 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신 오빠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말했지만 무슨 소원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당신에게 그의 눈을 달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당신은 그의 버거를 떨어뜨리고 그녀를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버거를 주워 한 입 베어 물고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작품을 만들 때 눈이 반짝이는 모습이 좋다는 것이라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자신만이었으면 했습니다. 싱긋 웃으며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액세서리를 팔겠다고 다짐했고 대담하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너는 그녀의 손에 들린 햄버거를 덥석 베어 물었고 그들의 특별한 동업관계를 알렸습니다. 그들의 이례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재 너와 희마리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아늑한 스시집에 들릅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대화는 희마리의 미래로 향합니다. 그녀는 여러 스카우팅 제의를 받았지만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녀의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유의 곁에 머물며 그의 꽃 액세서리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 사이에는 가벼운 농담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가 자신의 소박한 가정 기반 상점을 본격적인 오프라인 매장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처음엔 장난스러운 놀림이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희마리의 오빠인 히바리까지 유를 친근하게 생각하며 가족처럼 대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는 연애 쪽으로 흘러가요. 희마리는 유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그들만의 특별한 친밀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은 그런 특이한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가볍게 연애를 해왔다고 말해요. 가볍게요. 그런데 그 어떤 연애도 자신에게 큰 의미는 없었고 진심으로 연애를 원했던 적도 없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계속 결혼을 미루면 부모님이 결국엔 자신에게 맞선을 보실 테고 아마도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요. 그 생각에 유는 힘들어 보이고 희마리는 그걸 눈치채고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웃어넘겨요. 그날 저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는 들어온 주문을 다시 살펴봐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중 무언가가 떠오르는 기억을 자극해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과거 어느 시점에 희마리는 유에게 자신이 누구에게도 연애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털어놓았었다. 누구에게도 로맨틱한 감정을 키우는 게 힘들다고. 유는 자신이 꽃장식을 만드는 특이한 취미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자애들을 떠나가게 했다고. 그 말을 듣고 희마리는 그들끼리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30살이 될 때까지 둘 다 솔로라면 같이 살고 결혼하자고. 혼자 남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혼자 남는 걸 피하려고. 하지만 유는 곧바로 거절했다. 그런데 희마리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등에 뛰어올랐다. 신이 나서 잠시 과거 회상에 잠겼던 기억을 떨쳐내고 유는 누나의 부탁을 전해주러 누나 집에 들른다. 누나가 부탁했던 것을 가져다 주려고. 떠나기 전에 그는 이전에 부탁했던 꽃들에 대해서 몇 개의 주문을 더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상기시켜준다. 다음날 학교에서 희마리는 선배에게 말을 걸립니다. 선배는 유와의 관계에 대해 무심하게 묻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에 호기심이 있는 듯합니다. 친밀함에. 하지만 희마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을 맞는 희마리는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까지 희마리는 유와 단순히 절친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의 곁에 있을 때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래도 희마리는 자신을 잘 알기에 만약 진심으로 연애 감정을 느꼈다면 훨씬 전에 행동으로 옮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유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미래를 상상하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 사람이 유를 받아주길 바라면서요. 무엇보다도 희마리는 두 사람의 우정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유는 자판기 앞에 서서 우유를 사고 있습니다. 희마리에게 사줄 것을 고민하던 중 발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긴 검은 머리의 소녀가 음료를 사려고 그의 옆으로 다가왔고 잠시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아름다움에 그는 깜짝 놀랐고 본능적으로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그의 팔찌를 차고 있었다. 잘 팔리지 않았던 디자인이었는데 희마리가 하나 샀고 다른 하나는 몇 년 전 문화제 때 팔렸던 것이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찌가 끊어졌고 소녀는 몸을 숙이고 팔찌를 고치려 애쓰며 비저블리 없애 보였다. 주저없이 유는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소녀는 그에게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당황한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희마리에게 이 일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수업 시간. 유는 앞에서 하는 강의 대신 희마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자판기 앞에서 있었던 일을 마지못해 말했더니 그 후로 희마리는 너무 들떠서 유의 메시지함을 짓궂은 댓글과 그 미스터리한 여자애에 대한 억측으로 가득 채웠다. 결국 유는 희마리의 지나친 상상력에 질려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희마리의 답장을 받아내겠다는 결심에 불을 지폈다. 유가 마침내 속삭이며 희마리를 꾸짖으려고 돌아섰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유를 불렀다. 희마리의 장난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유의 목소리가 커진 것만 보고 그날 후에 과학 실험실에서 희마리는 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무심하게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그의 오래된 소지품을 몇 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실험실 문이 열리고 신지가 유를 찾아 들어왔다. 희마리는 즉시 그의 존재를 알아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분위기가 더 경쟁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둘 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신지와 희마리가 유를 차지하려는 듯한 이상한 긴장감이 감돈다. 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듯 행동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한 유는 무관심하게 지켜본다. 중학교 때 잠깐 사귀었다는 건 알지만 그들 사이의 냉랭함은 단순히 어색한 전 연인의 관계를 넘어선다. 그들의 사이에는 단순히 어색한 전 연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그때 희마리가 실험실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학교 운동장을 향해 소리친다. 중학교 때 신지가 한꺼번에 5명이나 사귀었다고 큰 소리로 비난하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다. 신지는 주저없이 반격하며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소리친다. 희마리가 그들의 관계를 지루함에서 비롯된 장난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심심해서 시작한 장난이었다고. 혼란을 잠재우려는 유는 그 싸움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신지에게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는다. 그에게 왜 왔냐고 묻는다. 신지는 유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친구인 리엔을 만났다고 밝힌다. 린을 다정하게 부르며 용기를 내서 유에게 팔찌 수리를 부탁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유가 팔찌를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 복도에서 리엔이 나오자 희마리는 바로 알아본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유와 희마리는 함께 앉아서 그 우연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엔은 희마리의 어린 시절 친구 중 한 명이었고 희마리는 그 팔찌가 리엔의 언니가 문화재 이틀째 날 유의 액세서리를 사서 홍보했던 것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이틀째 날 유의 액세서리를 사서 홍보를 도왔던 리엔의 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과 후 유가 고장난 팔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세 사람이 다시 만난다. 유가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자 리엔은 그의 침묵을 수리할 줄 모른다는 뜻으로 오해한다. 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리엔의 표정은 격한 짜증으로 바뀌고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희마리는 편하게 콤팩트 거울을 꺼내 리엔에게 노려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려보는 중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리엔은 놀라서 뒤로 비틀거린다. 결국 바닥에 떨어진다.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그녀는 유에게 팔찌를 어떻게든 고쳐 달라고 재빨리 요구한다. 팔찌를 말이다. 희마리는 리엔이 스스로 넘어진 것을 놀리며 얼마나 서투른지 비웃는다. 여전히 그 순간 리엔의 기억 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희마리가 어릴 적 자신을 놀리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유의 시선은 앞에 있는 두 소녀 사이를 오간다. 처음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이었던 리엔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반응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한다. 그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쉽게 희마리를 제압하는지다. 두 사람의 우정에서 희마리가 처음으로 약간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진정되는 듯하자 희마리는 리엔의 가슴을 잡아당기며 운을 시험한다. 리엔의 가슴을. 예상대로 이것은 리엔을 극도로 화나게 한다. 짜증이 나서 희마리는 유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결국 희마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테이블에 앉게 된다. 방이 조금 진정되자 유우는 리엔의 팔찌에 시선을 돌리고 둘은 팔찌를 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한다. 유우가 작업을 시작하자 그는 익숙한 집중 상태에 빠져들어 주변 세상을 차단한다. 희마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테이블로 돌아와 리엔을 설득하여 유우에게 장난을 치자고 한다. 유우가 수리를 끝낼 무렵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다. 유우가 수리 작업을 마치자 마침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뭔가 이상해. 두 소녀는 조용히 낄낄거리고 있었고 그가 고개를 들자 그는 자신의 머리가 여러 개의 리본으로 묶여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당황한 그는 리본을 풀려고 허둥지둥하는데 희마리와 리엔은 배꼽을 잡고 웃는다. 웃음이 잦아들자 리엔은 팔찌를 자신의 손목에 찬다. 수리된 장신구를 감상하며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유에게 드문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유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리엔과 희마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궁금해진 리엔은 희마리에게 유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희마리는 평소처럼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대답하며 가볍게 넘긴다. 그리고 가볍게 넘겼다. 그녀는 리엔이 유를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놀리지만 리엔은 재빨리 부인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리엔은 희마리가 익명의 고백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며 그런 상황에 희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몇 년 전 팔찌를 받은 이후로 그 익명의 제작자에게 조용한 애정을 느껴왔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제 유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유가 희마리가 자랑스럽게 온라인에 올리는 모든 장신구, 그 팔찌를 포함해서 만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희마리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리엔에게서 등을 돌린다. 처음으로 유와의 조용한 유대감으로 쌓아올린 그녀의 세계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유는 아침 식사를 하며 자신이 희마리 말고 다른 여자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아해했다. 그의 여동생이 들어와서 유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인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걱정했다.
그는 리엔과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사쿠라는 리엔을 새로운 친구로 사귀는 것이 영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의 최근 액세서리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가 히마리만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엔이 있으면 유는 영감을 얻어 새롭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는 매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사쿠라는 그가 단 한 명의 단골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녀는 그가 성장하지 못하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꽃장식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고 가업인 편의점을 이어받아 히마리와 결혼해야 해. 편의점을 물려받고 히마리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야. 수업 중 유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나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에 단골 손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단골이 없어. 유는 생각에 잠겨 히마리가 자신을 힐끗 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복도에서 신지는 렌에게 유와의 만남에 대해 따지며 유의 마음을 얻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지만 렌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다. 바로 그때 히마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와 신지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한다. 또 싸우기 시작했어. 테니스부 여자애들이 신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올 때까지 둘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신지가 가자 히마리는 렌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고 렌은 그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약간 불안해했다. 한편 유는 학교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히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등에 뛰어올랐다. 돌아왔어. 수업 중에 유가 얼마나 산만했는지 알아챘다면서 무슨 일인지 묻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유는 다음 액세서리 제품군의 테마를 바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요. 로맨스와 거절을 탐구해볼 생각이래요. 히마리는 재밌어하며 유의 등을 장난스럽게 치면서 유가 로맨스에 집중한다는 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하필 유가 로맨스에 집중하다니. 유는 사쿠라와 나눈 대화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히마리는 동의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기보다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지 말고 히마리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자주 말하는 걸 생각하면 유는 히마리가 새로운 테마에 대해 얼마나 흥분하는지 보고 놀라요. 자주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히마리는 자신이 많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받기 때문에 둘 중에 자신이 로맨스에 대해 더 경험이 많다고 반박해요. 둘 중에 분명히 내가 로맨스에 대해 더 경험이 많아. 유는 히마리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히마리가 로맨스 개념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사랑. 주저없이 히마리는 사랑은 신체적 친밀감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와. 유는 그녀의 정의는 세욕에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히마리는 그러한 감정은 종종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반박한다. 궁금해진 유는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재촉하며 사랑과 세욕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히마리는 세욕은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그에게도 특정한 타입의 여자가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유가 질문을 처리하기도 전에 히마리는 리엔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유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짝짓기 시도에 흥미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본다. 히마리는 리엔이 영감의 원천일 뿐이라고 재빨리 해명한다. 그저 그녀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음. 유는 여자를 키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히마리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유에게 키스를 해보면 그게 어떤 건지 이해할 거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 말에 유는 당황해서 히마리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히마리는 자신감 있게 유를 단지 가장 친한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특히 둘 다 아직 누구에게도 키스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둘 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다 아직 누구에게도 키스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유는 그녀의 논리에 수긍하기 시작하지만 친구끼리 키스하는 것은 아마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 주저하는 표정을 보고 히마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얼마나 쉽게 신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유는 손을 잡는 것조차 이미 선을 넘는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히마리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밀어붙이며 키스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유를 잡아 끌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갑니다. 유는 그녀가 정말로 그럴 줄은 예상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키스에 대비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 그녀의 입술이 닿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뜨니 히마리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다가 터져 나왔다. 크게 웃으며 유는 그녀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실망하며 몸을 숙였다. 너무 밀어붙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히마리는 그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에게 토요일을 비워두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계획한 것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토요일이 되자 유는 히마리의 오빠
히바리가 자신을 태우러 와서 유를 몹시 그리워했다고 밝히는데 놀랐다. 유는 그에게 며칠 전 이 소식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의 누나인 사쿠라를 편안하게 언급했는데 히바리는 옛날 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히바리는 사쿠라가 학교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고 천재. 그 말 때문에 유는 자신과 사쿠라의 학업 성적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깨닫고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학업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유와 사쿠라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고 유는 약간 어색해졌다. 유의 불안함을 눈치챈 히바리는 유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다며 안심시키려 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독특한 재능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심지어 농담으로 유에게 그냥 그들의 집에 영원히 머물면서 액세서리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액세서리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농담으로 권했다. 히바리가 유를 내려주면서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실망했다. 그는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급히 차를 몰고 떠났다. 유는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히바리와 히마리가 얼마나 충동적인지 조용히 깨달았다. 히바리와 히마리가 얼마나 충동적인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 히마리가 나타나 유의 옷차림을 즉시 비판하며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유는 히마리의 차림새를 잠시 살펴보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차렸다. 매일 귀엽네요. 히바리가 너무 들떠서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안 줬다고 변명했어요.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자 히마리는 오늘 리엔을 데리고 같이 놀자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식사를 하려고 카페에 들렀지만 유는 다시 차가워진 리엔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리엔이 또 다시 냉담해 보였거든요. 히마리는 유의 다음 액세서리 사진 촬영 이야기를 꺼내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촬영. 그러면서 리엔을 새로운 모델로 제안했고 리엔이 이미 동의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히마리는 리엔이 유가 고쳐준 팔찌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어요. 팔찌요. 그래서 리엔이 모델을 해주는 걸 제안했대요. 촬영은 리엔네 가족이 운영하는 과자 가게에서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에 유는 눈에 띄게 리엔을 놀라게 한다. 아무 말 없이 리엔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하러 자리를 잠시 비운다. 나중에 그들은 액세서리 가게를 방문하는데 유는 꽃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에 눈에 띄게 기뻐한다. 히마리는 그의 관심을 끌고 함께 리엔에게 어울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살펴본다. 유는 갑자기 리엔에게 너무 편안하게 대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살짝 거리를 두며 사과한다. 히마리는 즉시 그를 놀리며 리엔은 그 둘이 자연스럽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결국 그들은 리엔에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직접 착용해본다. 히마리는 유가 리엔의 목에 빨간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유는 히마리처럼 리엔도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말대로 한다. 하지만 그가 리엔의 목에 빨간 목걸이를 채우는 순간 그는 변화를 감지한다. 리엔은 몸을 약간 굳히며 숨을 멈췄고 히마리 눈에는 그 미묘한 당황감이 보였다. 히마리는 그걸 눈치챘다. 기회를 포착한 히마리는 리엔의 옷이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무심하게 지적하며 순식간에 리엔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얼굴이 빨개진 리엔은 화가 나서 히마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보복으로.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가게의 꽃 코너였고 거기서 유의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에 영감을 줄 풍선들을 둘러보았다. 유의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에 영감을 줄 풍선들을 찾고 있었다. 리엔의 시선은 금세 보라색 등나무 꽃에 끌렸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는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 아름다움과 과거의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듯 중얼거렸다. 유는 그녀의 쓸쓸한 어조를 감지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유가 질문하자 리엔은 그 순간을 슬쩍 넘기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곧 히마리가 유에게 꽃 고르는 것을 다 했는지 물으며 장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유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장미는 리엔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리엔의 아름다움은 더 정직하고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그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히마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음료수를 사러 가버렸고 리엔과 유는 둘만 남았다. 카페로 가는 길에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유의 마음을 얻는다면 리엔이었으면 좋겠다고. 히마리가 간 후 유는 기회를 틈타 이전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리엔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리엔과 히마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로 이어졌다. 유는 히마리가 항상 외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먼저 리엔이 다가가 친구가 되자고 했다. 그 폭로는 유가 리엔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고 그녀의 조용한 태도에 깊이를 더했다. 리엔은 큰 꽃을 장식으로 쓰고 싶다고 말하고 유는 동의하며 그런 과감한 디자인도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방금 그녀를 아름답다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말을 돌리고
리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린다. 볼이 발갛게 달아오른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윤은 다시 가게를 둘러보다가 한몰이에 튤립에 눈길을 준다. 그는 눈을 빛내며 그것들이 리엔이 생각하는 것에 딱 맞다고 말한다. 그는 활기차게 이야기하며 튤립의 선명한 색깔과 잘 관리된 꽃잎을 칭찬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리엔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결국 그는 너무 장황하게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리엔이 지루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튤립을 집어 계산대로 향한다. 하지만 그가 가려는 순간 리엔이 그의 소매를 살짝 건드린다. 윤은 그녀의 조용한 손길 속에 담긴 계속 이야기해달라는 간청에 놀라 멈춰선다. 자신이 어떻게 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의 고요함, 표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리엔이 그에게 그걸 상기시켰다. 그녀의 존재감에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계속 남아 그를 끌어당겼다. 그가 더 오래 바라볼수록 자신이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꽃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 식물원의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던 중 윤은 길을 잃었다. 가족들과 헤어졌다. 그는 혼자 구불구불한 길을 헤매며 익숙한 얼굴을 찾기를 바랐다. 그때 그는 자신만큼 길을 잃은 듯한 어린 소녀를 우연히 만났다. 서로 돕기로 결심한 그들은 함께 부모님을 찾기 시작했다. 활짝 핀 식물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걷는 동안 소녀는 선명한 빨간 꽃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의 반응에 감동한 윤은 그녀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꽃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소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움켜쥐고 매일 착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그들은 소녀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윤은 소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꽃을 짓고 웃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기억 속에 꽃이 언젠가는 시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은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날은 그의 꽃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은 그날 이후로 꽃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자 굳게 마음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순간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소녀가 어쩌면 자신의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에는 갑자기 그 꽃이 히비스커스였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 꽃에 반했다고 고백하며 유가 자신에게 그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 색깔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로 하여금 예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싫어했던 머리카락까지도 윤은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함과 놀라움이 그를 채웁니다. 정원에서 만났던 소녀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이룬 모든 것의 영감이 그의 앞에 서서 몇 년 전과 똑같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하이비스커스 꽃과 똑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자 윤은 희말이 걱정이 되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궁금했다. 헤어지기 전에 번호를 교환하자는 리엔의 제안이 있었다. 한편 희말이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꽃집에서 리엔과 유가 조용히 함께하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의 모습, 그들을 위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다. 하지만 가슴속에 불안감이 자라났다. 유가 리엔을 바라볼 때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예상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생각보다 더. 어느 날 아침, 윤은 학교에 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리엔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그 사실에 깨달음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주말 내내 잠 못 이루게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희마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익십을 했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희마리가 밝은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지만 몸짓은 차가웠습니다. 몸가짐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와 거리를 두었고 윤은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썼고 토요일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을 요구했습니다. 희마리는 그의 질문들을 가볍게 피했고 그에게서 3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에게서 3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유가 더 따져 묻기도 전에 리엔이 그의 옆에 나타나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기대하는 눈치였고 윤은 비록 산만했지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무언가 걸려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미묘하게 표정을 바꾼다. 사물함 쪽으로 그의 무언의 제스처를 따라 리엔은 빨리 희마리를 찾는다. 사물함 뒤에 숨으려는 그녀를 리엔은 쿠키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희마리를 숨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유인해낸다. 숨는 곳에서 희마리는 달려오지만 류에게 쉽게 머리를 잡히고 익숙한 듯 그녀를 야단친다. 셋이 함께 교실로 걸어가는 동안 유는 침묵 속에서 류가 희마리를 잔소리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그렇게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로 지내는지 잠시 궁금해한다. 성격으로 헤어지기 전에
류는 유에게 그녀가 직접 만든 쿠키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꾸러미를 건넨다. 그는 놀라서 그것을 바라본다. 정교한 디자인과 세심한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교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그녀의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한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볼이 뜨거워진다. 희마리는 즉시 그의 반응을 눈치채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류에 대한 그의 커져가는 애정을 놀리기 시작한다. 점심시간까지 옥상에서 계속 놀리다가 마침내 류가 그의 과거의 그 소녀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비웃는다. 그 순간을 비웃는다. 짜증이 난 류는 그녀를 옥상 난간에 가볍게 밀어붙이며 왜 엿듣고 있었고 최근 그녀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가 엿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그녀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멈춘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런 표정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녀에게서 그런 표정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녀는 그를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류는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와 류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추측하는 것이 더욱 그렇다. 그와 류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추측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그는 그녀가 그들 사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 말 없이 희마리는 시원한 음료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물러서며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에 떠올랐던 당황한 표정이 마음속에 남았다. 음료를 마시며 시원한 느낌이 몸을 진정시켰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희마리에게 꽂혀 있었다. 오랜만에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인정했다. 그녀가 귀여웠다고. 그날 후에 학교 과학실에서 류는 생생한 꽃잎이 순백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매료되어 그 변화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에게 장신구의 원래 색깔을 어떻게 복원할 계획인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는 류에게 원래의 색소를 보관해 두었으니 생생한 색감을 유지하도록 곧 다시 색을 입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루한 작업이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꽃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자신의 본질을 말이다. 눈꼬리로 그는 희마리가 평소처럼 자신을 귀찮게 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녀를 나무라며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희마리는 그의 짜증에 즐거워하며 씩 웃으며 거절했다. 류는 한숨을 쉬며 류에게 돌아서서 희마리를 진정시킬 수 있냐고 물었다. 류는 희마리의 어깨를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를 건네주며 응했다. 그 음료 덕분에 잠시 희마리는 가만히 있었다. 류는 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희마리가 항상 자신을 방해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희마리는 모욕당한 척하며 사실은 자신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 류가 합류하기 전에는 되받아서 장난을 치곤 했다고 받아쳤다. 그들을 류는 신음하며 류 앞에서 뻔뻔하다고 그녀를 꾸짖었지만 희마리는 오히려 더욱 밀어붙이며 평소처럼 행동하고 악명 높은 가짜 키스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류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공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런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치 있는 희마리는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실수로 인정하게 만든다. 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둘 중 누구도 보지 않고 자리를 뜬다. 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을 응시하다가 희마리에게 몸을 돌려 꾸중하려 하지만 희마리는 이미 테이블에서 구르며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녀는 류에게 일으켜달라고 부탁하고 류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한다. 하지만 희마리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그를 잡아 끌어 자신 위로 넘어뜨린다.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녀는 류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으니 키스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게다가 그녀는 30살이 될 때까지 둘 다 사랑을 찾지 못하면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킨다. 류는 얼굴을 붉히며 그 약속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희마리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했었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한다. 그녀는 키스를 나누는 것이 그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액세서리 제작을 위해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야. 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당황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천천히 그는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갑작스러운 클릭 소리, 틀림없는 휴대폰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돌리자 희마리가 휴대폰을 비스듬히 들고 그가 다가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류를 사진으로 장난치면 얼마나 재밌을지 횡설수설했다. 류는 키스할 뻔한 순간을 포착한 찍힌 사진을 보며 당황스럽고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희마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활짝 웃었다. 그는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희마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미소가 서서히 사라진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이며
그가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은 바보라고 부른다.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유는 자신의 혼란에 빠져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가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희마리는 즉시 일련해 그의 꽃에 대한 집착과 그의 취미가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한 장난스러운 비난을 퍼붓는다. 그가 반격하기 전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방을 나선다. 것처럼 유는 희마리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 주저앉는다. 희마리가 놀리는 말투에도 불구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져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음날 신지는 휴식 시간에 유를 불러 학교 정원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학교 정원에 유가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하자 신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는 유와 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심하게 묻고 류가 이미 고백했어. 유는 고백을 기억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며 잠시 멈춘다. 서로 첫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은 기억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다. 더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지는 눈썹을 치켜뜨며 그래도 그게 고백으로 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류가 자기에게 쿠키를 만들어주는 걸 보면 분명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유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 어깨를 으쓱한다. 자신의 감정이 아직 좀 꼬여있다고 인정한다. 류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즘 모든 것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희마리가 요즘 이상하게 굴고 있다는 것도 언급한다. 항상 냉정했던 희마리가 요즘은 더 대담하고 적극적이 되었다고. 늘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 대담하고 더 적극적이 되었다. 이 말에 신지의 관심이 집중된다. 신지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흥얼거린다. 희마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행동 변화. 그날 후에 유와 희마리, 류 세 사람은 과학실에 모여 보존된 튤립을 조사했다. 색깔은 선명하고 꽃잎은 싱싱하고 온전했다. 류는 경외감에 차서 유에게 그것들이 여전히 얼마나 생생해 보이는지 칭찬했다. 예상대로 희마리는 그 순간을 유의 구애 기술을 놀리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다. 유는 그 말을 무시하고 류에게 시제품 액세서리를 건네주며 테스트 촬영을 위해 착용해보라고 부탁했다. 류가 포즈를 취하며 그것들을 조정하는 동안 희마리는 유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속삭였다. 자기가 류에게 더 유혹적인 포즈를 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유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가볍게 꾸짖고 현재의 일에 집중했다. 무엇을 해도 포즈가 희마리의 것과 너무 비슷해서 신경 쓰였다. 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다. 그는 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녀의 오래된 팔찌, 몇 년 전 그 팔찌를 발견했다.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류에게 재빨리 다가가 밤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한때 그에게 떠올랐던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꽃을 언급하며 류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유는 주저하며 그 생각을 무시하려 했지만 희마리가 나섰다. 그녀는 유를 손짓으로 제지하며 휴대폰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류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류는 유를 눈이 크게 뜨고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고 여리고 약해 보였다. 그 순간 유는 그것을 보았다. 그가 포착하려고 애썼던 덧없는 아름다움을. 그래서 그는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완벽했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유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희마리가 말을 끊었다. 웃으며 그 순간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자신을 믿은 류를 놀리며 속삭였다. 류는 격분하여 희마리에게 달려든다. 혼란이 가라앉자 유는 사진 속 감정이 바로 자신이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에 반영하고 싶은 것. 우아함, 신비로움, 그리고 따뜻함이라고 확인한다. 우아함, 신비로움, 그리고 따뜻함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는 마침내 희마리에게 다가가 류에게 무슨 속삭였는지 묻는다. 류에게 희마리는 대답을 거부하며 유를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남겨둔다. 갑자기 희마리가 부탁을 한다. 그녀는 유에게 자신이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비슷한 튤립 액세서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유는 깜짝 놀라 잠시 멈칫하며 그녀를 쳐다보고 지는 해가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비치는 것을 알아챈다. 부드럽게 비치는 것을. 잠시 동안 그는 그녀를 감상할 기회를 갖는다. 그는 그녀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녀는 그에게 숨막힐 듯 아름다워 보인다. 그녀가 여전히 하고 있는 목걸이. 오래전 자신이 선물한 것을 잠시 바라본다. 오래전에 그녀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약속이 떠오른다. 그녀가 부탁하지 않아도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녀의 부탁을 흘리고 그들은 단지 절친이라고 놀린다. 그들은 그저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그날 밤 희마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아무리 뒤척여도 당신과 류의 모습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당신과 류의 모습이. 애써 잊으려 하지만 정원에서 당신이 류를 바라보던 시선이 계속 떠오른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애정 어린 시선. 부드럽고
따스하고 애정 어린 시선. 그 시선이 자신을 향했으면 했던 자신을 깨닫는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그랬을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항상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장난기 많은 친구, 시끄러운 친구의 역할을 해왔다.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그녀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아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그저 그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림자 속에라도 머물겠다고 다짐합니다. 며칠 후 신지, 희마리, 류, 그리고 류는 스시집에 모여 류의 새로운 액세서리 완성을 축하합니다. 희마리와 신지는 평소처럼 티격태격하고 류는 그들 사이를 중재하려 애씁니다. 그 사이에서 류는 마침내 자신이 만든 최신 작품, 보관해두었던 튤립을 디자인한 아름다운 빨간색 머리핀을 꺼냅니다. 그들이 보관했던 튤립으로 디자인된 류에게 건네자 희마리는 불편함을 감추려 애쓰며 가짜 흥분을 표출합니다. 신지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하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신지는 류가 직접 그 액세서리를 류에게 달아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류는 망설이다가 결국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았다. 류는 눈이 반짝이며 머리핀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희마리와 신지는 그 순간이 사적인 시간이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다. 자신들이 목격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지는 더 나아가 류를 류의 전속 모델로 제안했다. 모델로. 그 말에 희마리는 류가 류와 긴밀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발끈했다. 그녀는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에는 동의했지만 류가 그 긴장감에서 오는 압박감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녀와 신지 사이의 본격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 희마리는 자신은 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지는 그녀가 겁먹었다고 비난했다. 류가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겁먹었다. 희마리는 류를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 무언가 말해달라고 침묵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류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류가 자신을 위해 모델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특히 류 자신이 괜찮다면 더더욱요. 애초에 희마리의 아이디어였다는 점도 지적하며 최근 그녀의 행동이 귀찮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희마리가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때 특히 류가 침착함을 유지해주길 필요로 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압도당한 희마리는 진정하기 위해 요구르트를 찾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없어진 것을 깨닫자 그녀는 결국 폭발합니다. 요구르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감정이 폭발합니다. 류의 머리에 남은 음료를 쏟고 일어서서 두 사람의 우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서로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 후 학교에서 류는 희마리가 우정을 끝내기로 한 결정에 분명히 괴로워합니다. 생각 없이 자판기에서 요구르트 음료 2개를 실수로 삽니다. 순전히 습관적으로 두 음료 모두 이미 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교실에 들어가 희마리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희마리는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잠시 서로 눈길을 마주친 후 희마리의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가 번지자 류는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류는 함께 장난을 치기로 하고 예전에 둘이 함께 나눠 먹던 과자 중 하나를 꺼내 그녀가 먼저 말을 걸도록 유도해보려 했다. 익숙한 과자 봉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희마리는 즉시 고개를 돌렸지만 유혹을 참으려 애썼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류는 더욱 강수를 두며 희마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더 이상 함께 가게를 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에 희마리는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지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고 주변 학생들이 힐끗거리며 대부분 희마리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희생양이 된 거야. 류는 자신의 누명을 벗을 방법을 몰라 불안해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희마리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어느 기획사와 계약서에 서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월말에 전근 간다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류에게 청천벽력과 같았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희마리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희마리는 이전의 행동을 깨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류는 그녀를 쫓아갔지만 결국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희마리에게서 도쿄로 간다는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류를 만났습니다. 그 또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희마리가 도쿄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마리가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와 수제 쿠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모든 것을 설치하고 근처 덤불에 숨어 기다렸다. 희마리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서투른 계획을 비웃었지만 여전히 간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류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녀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함정이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그녀가 나와서 미끼를 물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다시 자신의 관심을 갈구한다고 비난하자마자 희마리는 쏜살같이 달아나며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류는 즉시 그녀를 쫓았고 결국 따라잡았다. 좌절하고 압도당한 희마리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의 뺨을 때렸고 그것은 류로 하여금 최근 그녀가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나열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불공평했던 모든 행동들을 그는 그들의 우정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 자문했다. 그렇게 쉽게 희마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분노, 거의 폭력적으로 반응했고 그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의 팔이 그녀의 목걸이에 스쳤다. 펜던트가 벗어져 바닥에 떨어진다. 혼란 속에서 류는 우연히 그것을 밟는다. 희마리는 급히 바닥으로 내려가 손상을 살피며 분명히 속상해하며 펜던트가 금이 가고 약간 부러진 것을 본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그들이 가졌던 것, 그녀가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더 이상 쫓을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다. 류는 희마리가 자신을 이용했고 자신의 액세서리를 얻기 위해서만 신경 쓰는 척했다고 비난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희마리는 같은 비난을 던지며 그는 그녀를 단지 편리한 조수로만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연히 주변에 있던 사람으로만 여겼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그녀를 괴롭히던 것이 드러난다. 한때 자신에게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메인 모델 역할을 류에게 쉽게 준 것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류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단순히 예비 계획처럼 항상 두 번째가 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한다. 순간의 짜증에 희마리는 나머지 목걸이를 획 뜯어내 바닥에 내던지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곳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진가를 마침내 알아봐 줄 곳으로. 같은 날 오후 류는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희마리에 대해 생각한다. 희마리를 생각하며 신지는 그를 발견하고 다가와 류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음료를 건넨다. 그리고 음료를 건네준다. 류는 그 기회를 타서 신지에게 자신이 메인 모델이 된 이유를 직접 묻는다. 메인 모델이 된 이유를 묻는다. 신지는 간단히 류의 모든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변하고 희마리가 계속 류에게 매달린다면 모두에게 명확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류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희마리는 그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그렇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럴 경우 그는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만약 희마리가 그에게 진심으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류와 사귀었을 거야. 이미. 그는 희마리가 그의 삶에서 영영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라고 류에게 조언해 줘. 신지는 희마리와 류 사이에 거리를 두길 바랐지만 희마리가 도쿄로 떠나면 류가 자신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 희마리가 도쿄로 떠나면 류가 자신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류는 특히 자신에게 잘해주는 좋은 친구라고 신지를 조용히 칭찬해. 다시 혼자가 된 류는 손에 든 망가진 목걸이를 살펴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 그날 저녁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희마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해. 갑작스러운 떠나기로 결정. 희마리는 답장을 보내지만 마치 이미 결심을 끝낸 것처럼 그녀의 말투는 차갑게 느껴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류는 자신의 작품을 믿어준 것이 희마리였다는 것을 떠올려. 먼저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는 간단한 사과를 건네며 이것만큼은 그녀의 뜻에 따르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희마리는 혼자서도 잘 해낼 것이다. 그녀 없이는 자신과 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로. 설령 그것이 혼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희마리는 기쁨에 겨워 몸을 뒤척인다. 도쿄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잠시 그녀의 미소가 흔들린다. 끊어진 목걸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낸다. 극적인 신음과 함께 그녀는 마치 벌을 주듯이 봉제 인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며 언제든지 더 좋은 다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상을 해줄 거라고. 심부름도 시키고 좀 빌빌기게 만들고
심지어 애걸복걸하게 만들 거예요. 장난기 어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심지어 키스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할까 생각까지 해요. 키스 연습을 도와달라고. 그녀는 휴대폰을 응시하며 내일이면 틀림없이 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쓸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었지만 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도 없고 극적인 행동도 없었어요. 사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피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희마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아직까지는 공황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우정 상실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저녁이 되자 그녀는 전화나 메시지라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봅니다. 사진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잘린 채 류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하지만 희마리는 류 옆에 있는 팔이 유의 팔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유는 여전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출시는 이미 끝났고 온라인 게시글들을 통해 컬렉션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모델인 류는 아름다워 보였고 희마리는 유가 한때 자신이 너무 집착한다고 불평했던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며 질투심에 쏘이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대체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유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며 질투심에 쏘이는 것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대체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녀는 오빠인 히바리가 이미 부엌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권하고 그녀가 가늘게 움직이며 음식을 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 위에 붙어있는 접착제를 보고 그는 마침내 말문을 열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요즘 유하라답지 않게 빛이 덜 난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희마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히바리는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그녀가 말을 마치자 화를 내며 그녀가 사실상 유를 감정적으로 협박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는 중학교 때 그녀가 자신에게 부탁했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200개의 수제꽃 장식을 파는 것을 돕기 위해 유의 언니에게 말해달라고 그녀가 애원했던 일을 말입니다. 그는 유의 작품을 보고 진심과 열정이 담겨있는 것을 알아봤기에 그 어색하고 굴욕적인 일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지만 희마리가 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희마리가 유의 꿈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희바리는 그녀가 냉정하다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를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말입니다. 희마리는 압도당하고 감정이 북받쳐 결국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유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야.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희바리는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에 마음이 약해지지만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심으로 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힘으로 1위를 차지하려 할 것인가? 힘으로 1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인가? 희마리는 형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유를 쫓는 것과 1위를 쟁취하는 것이 같은 것처럼 느꼈다. 같은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희바리는 그녀의 불확실함을 보고 말투를 부드럽게 한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는 종종 희생을 해야 하고 도시의 번영을 위해 어렵고 감사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힘들고 고마움도 없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붕괴하지만 그는 더 큰 목적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고난에 맞서 계속 나아간다. 더 큰 목표를 믿기에 매일 고난에 맞서 싸운다. 그는 희마리가 자신보다 더 큰 그림, 더 큰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위해 매일 노력해서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매일 노력하여 언젠가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로 충족되었어요. 다음 날 희마리는 히바리의 말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속려왔으니 이제 와서 거짓말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디며 그녀는 유에게 만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안도감에 유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와서 자신도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학연구실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희마리가 도착하자 가슴이 아프도록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녀는 수줍게 유에게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먼저요. 주저없이 유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려고 했지만 실수로 학교 자퇴서가 들어있는 편지를 건네줍니다. 유는 그 편지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그녀를 따라 도쿄로 갈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희마리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액세서리 만드는 꿈을 포기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희마리가 없는데 무슨 꽃장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그는 주저하며 더 이상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없게 된 자신이 그녀에게 충분할까 고민합니다. 희마리는 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목에 걸립니다. 대신 함께 웃긴 영상을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근처 마을로 여행을 다녔던 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유와 함께했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바로 그녀가 그에게 반한 이유입니다. 망설임 없이 그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찢은 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쿄에 가지 않겠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그의 가까움에 놀란 그녀는 실수로 음료를 쏟고 액체가 입과 턱에 묻는다. 당황한 그녀는 재빨리 그를 밀쳐내며 주스를 묻힌 채로 첫 키스를 허락하지 않는다. 주스 때문에 끈적거리는 상태다. 침착함을 되찾는 그녀는 밝게 말하며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녀는 유가 다른 모델을 쓰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하지만 앞으로도 자신이 그의 메인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궁금해진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묻는다. 유는 수리된 목걸이가 들어있는 비슷한 봉투를 건네는데 새로운 장식이 추가되어 있다. 말라붙은 해변의 아네모네 애니몬 푸치다를 장식한 노란색 반지인데 그가 처음 사용했던 꽃보다 작은 크기다. 유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우정 반지라고 설명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 희마리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돌아서라고 말한 뒤 그의 등에 뛰어올라 반지를 껴달라고 조른다. 반지를 감상하던 중 그녀는 꽃 옆에 박힌 작은 씨앗을 발견한다. 그녀가 묻자 유는 그것이 씨앗이라고 설명한다. 희마리는 그 추가적인 요소가 귀엽다고 생각하며 장난스럽게 그들의 오래된 약속, 둘 다 30살의 솔로라면 결혼하자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 후 희마리는 여자 화장실로 향한다. 그들 관계가 단지 절친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하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친구들이 그녀에게 달려들며 유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하다. 한편 과학실험실로 돌아온 유는 조용히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희귀한 꽃과 씨앗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희마리는 모르지만 그 씨앗은 사실 보라색 튤립의 씨앗으로 아직 그녀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는 그의 숨겨진 사랑 고백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녀를 영원히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다. 어릴 적 유는 아름다운 것들, 특히 꽃에 늘 끌렸다. 꽃을 보존하는 섬세한 과정은 그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수업 중에도 그는 꽃에 대한 책을 몰래 숨겨두고 수업 시간에 읽곤 했다. 강의 중에도 이 조용한 매력은 중학교 시절까지도 그와 함께했고 그는 여전히 고독한 모습으로 교실의 조용한 구석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꽃에 대한 책에 파묻혔다. 하지만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희마리가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의 삶에 그는 그녀가 다가와 점심을 함께 하자는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던 날을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녀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자 있겠다고 고집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음료를 건네주며 그의 주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갔다. 그녀의 친구 몇몇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아마도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희마리는 그들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럽고 놀리는 듯했다. 유는 근처에 서서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가 물러서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과학실험실로 데려가서 평소처럼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시작하자 그녀는 그의 최근 소원함에 대해 따져 물었고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 음식이 목에 걸리게 했다. 그는 그녀를 피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녀의 사회생활을 위해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만두라고 재촉하자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관계를 멀리했다. 희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그를 차라고 부추겼던 남자애 중 한 명과 나눈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그 남자애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사귀고 싶다고 고백했고 심지어 그녀를 얻기 위해 여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까지 했다. 그녀와 사귀고 싶다고 고백했고 심지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녀를 만나겠다고 제안까지 했다.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희마리의 절도를 고발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훔쳤다고요. 그녀는 인기 있는 무리들이 멀리서 볼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심인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의 게임에 지쳤고 차라리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저 당신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로 남을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관계가 최고로 유지되도록 약속하게 했습니다.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감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만 당황한 그는 약속했고, 그 순간 그녀는 잠시 돌아섰다가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오디오 녹음 소리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당신은 그들이 숨이 차도록 실험실에서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숨이 차도록. 그들이 쉬는 동안 그녀는 그저 커플인 척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언급했습니다. 끈질긴 남자애들을 잘 뿌리쳤어. 망설임 없이 거절했어. 학교 소문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 더 이상. 하지만 희마리는 그의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장난스럽게 진짜 사귀자고 했어. 그가 장난임을 알아채고 계속 거절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현재의 그는 희마리에게 호플리슬리 인 러브 상태이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완벽한 기회가 반지를 건네준 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어. 그날 건물 밖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보자 그는 태연한 척하려고 해. 하지만 어색하게 태연한 척하는 그의 모습에 희마리는 역겨운 반응을 보여 배 아픈 것 같다고 놀리면서 그들의 평소 친한 친구 사이의 리듬 티격태격하며 수업을 향해 걸어가. 걷는 동안 유우의 시선은 그녀의 손으로 향하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 없다는 것을. 희마리는 고개를 기울여 목에 걸린 초커를 만졌다. 이제는 펜던트처럼 허리띠에 끼워져 있었다. 유우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얼마나 쉽게 그것을 멋지게 소화하는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초커가 분명히 낡았으니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가 가볍게 제안했지만 희마리는 허리띠가 특별하다며 그의 제안을 즉시 거절했다. 유우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지만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물러났다. 너무 오래 쳐다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장을 풀려는 듯 희마리는 갑자기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한다면 진짜로 사귀는 게 어떻겠냐고 농담을 던졌다. 그래서 유우는 그녀의 말투에 맞춰 분위기를 탐색하며 가짜 고백을 했다.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한 뒤 농담이라고 덧붙였다. 희마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음료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고 차분하게 그의 고백이 분명히 가짜라고 말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며 자리를 피했다. 여자 화장실에 혼자 남은 희마리는 세면대를 꽉 잡는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동안 물이 그녀의 뺨에 튀었다. 잠시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믿고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다. 자신의 감정, 심지어 류은으로부터 온 최근 메시지까지. 한편 유는 수업 가는 길에 학생에게 교무실로 불려간다. 점심시간에 희마리는 육아 중간고사 시험지를 거의 백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류은의 장신구를 만들다 너무 늦게까지 밤을 새운 후 시험 중에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속품. 학교에서는 이번 일요일에 재시험을 볼 기회를 주었다. 그를 돕고 싶어서 희마리는 그에게 좋아하는 음료를 주고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공부. 그녀는 또한 사람들이 그가 보존된 꽃 장신구의 제작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꽃 장식. 놀랍게도 유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무관심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소문이 나면 여자애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고 몰려들 텐데 그게 안타까워. 유우 성격 알잖아. 유은처럼 그냥 좋다고 할 거야. 희마리가 너무 당황하는 걸 본 유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켜줬다. 네가 항상 내 최고의 모델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희마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부끄러움에 정신을 놓고 그를 때렸다. 유우는 희마리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꾸중했고 희마리는 너무 닭살스러워서 그렇다고 받아쳤다. 자기가 너무 닭살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야.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기 전에 유우의 시선은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 쪽으로 향했고 류은이 알 수 없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뭔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희마리는 류은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부르곤 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한 채 조용히 있었다. 긴장감을 감지한 유은은 침묵을 깨고 먼저 류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지 가늠하려 했다. 류은은 차갑게 대답하며 희마리가 말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우 주변의 다른 여자애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피해 두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걸어갔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들 중 누구도 강의에 집중하지 못했다. 희마리의 머릿속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좌절감에 그녀는 그렇게 하더라도 유우를 자신의 곁에 두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그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는다 해도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유우의 신원을 유출한 장본인이 사실 신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옥상에서 만났고 신은 부인하지 않았고 유우의 정보를 유출하여 류은이 유우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고 고백했다. 희마리는 날카롭게 대답하며 류은이 그녀를 끊어내더라도
그것은 유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희마리에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우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감출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말한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말한다. 유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쿄로 같이 가려고 했을 때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이제 그는 적어도 류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류운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진짜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그는 희마리를 떠난다. 방과 후 희마리와 유우는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그들의 대화는 다가오는 시험 공부 계획으로 바뀐다. 그들은 희마리의 도움을 받아 희마리의 집으로 공부하러 간다. 유우는 1년 동안 희마리의 집에 가지 않았다며 처음 희마리네 가족의 환대가 얼마나 과분했는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환대가 처음 얼마나 과분했는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도착하자 희마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만 있다고 말한다. 유우는 즉시 그녀의 이마를 톡 치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희바리가 공부를 도와주지 않고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희마리는 희바리가 집에 없고 자료만 미리 보냈다고 설명한다. 유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설렘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희바리가 파티용 스트리머를 들고 유우의 귀환을 반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유우는 문간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희마리에게 노려본다. 자신의 장난에 재밌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소란이 가라앉자 거대한 책 더미가 불길한 산처럼 쌓여있는 거실로 이동한다. 희바리는 완벽한 과외 선생님 모드로 코 위에 안경을 걸치고 눈에는 유우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열정적인 광채가 빛난다. 유우는 불안한 눈으로 책 더미를 쳐다보다가 희바리가 왜 일을 안 하는지 묻는다. 희바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부재 중에도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준다. 오늘 그의 유일한 임무는 유우가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유우의 아름다운 꽃장식을 만드는 꿈을 이루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다. 성적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 돼. 유우를 돕겠다고 약속했잖아. 졸업 전에 필요한 모든 걸 마스터해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바리의 강렬한 시선에 유우는 움찔하며 재빨리 희마리에게로 고개를 돌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문 쪽을 보니 이미 희마리는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었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장난스러운 미소로 바꾸며 특별 과외 수업에 행운을 빌어주었다. 몇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서야 과외가 끝났다. 희마리는 유우를 목욕탕으로 데려다주며 오빠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알고 보니 희바리는 최근 일이 너무 많았고 유우에게 약한 구석이 있는 오빠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풍경처럼 맑게 울려 퍼졌고 유우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연한 하늘색 유카타를 입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아해 보였고 유우의 마음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무엇일까 상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상상이 더 멀리 나아가기 전에 희마리가 그의 시선을 포착하고 재빨리 그를 놀렸다. 온천에 도착했을 때 유우는 그것이 실제 온천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놀랐다. 온천탕. 희마리가 그에게 프라이버시를 주려고 나가자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하며 불필요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의심스러운 생각들. 그가 이제 막 편안하게 쉬려던 참에 문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고 자기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알렸다. 당황한 유우는 허둥지둥 몸을 가렸다. 그녀는 앞서 그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사과로 그의 등을 씻겨주겠다고 장난스럽게 제안했다. 그는 이성간에 그런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희마리는 그런 걱정을 무시하며 그들이 절친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한 유는 용기를 내어 자신감 있게 그녀에게 등을 씻어달라고 부탁한다. 앞서서 내 등을 좀 씻어줘. 그녀의 얼굴은 빨개졌지만 그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녀는 동의하며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한다. 잠깐만 준비할게. 그녀는 문을 닫고 유는 자리에 앉아 그녀가 진심인지 아닌지 생각해본다. 진짜인가? 잠시 후 그는 누군가 방에 다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감자 누군가 그의 등을 닦기 시작한다. 궁금해진 그는 살짝 엿보고 희마리 대신 희바리가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희마리가 아니라 희바리였다니. 그의 비명을 들은 희마리는 문 바로 밖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유는 패배감에 탄식하며 희바리에게 그 농담이 전혀 웃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희바리는 사과하지만 그와 희마리 사이에 이런 식의 놀림이 보통인지 묻는다. 유는 당황하여 그들의 우정을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희바리는 그것을 무시한다. 대신 그는 화해의 곡조에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그러고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희마리가 제대로 사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중얼거립니다.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 말에 유는 어리둥절합니다. 사과한 건 그였지.
희마리가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희바리는 갑자기 일어서서 자초지종을 요구합니다. 유가 설명을 시작하자 희바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한편 희마리는 침대에서 뒹굴며 여전히 즐거워하며 깔깔거립니다. 노크 소리를 듣자 그녀의 웃음은 갑자기 멈춥니다. 유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밝히며 들어오라고 부르지만 희바리가 불길하게 눈을 빛내며 들어오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동생과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희바리는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내내 유에게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내내요. 유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희마리를 힐끗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희바리는 계속 유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희마리는 눈물을 닦고 희바리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중얼거렸다. 없어졌다고. 그때 류은이 그들 뒤에 나타나 유우에게만 차갑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다. 유우는 성적이 걱정되어 과외 때문에 자고 갔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류은에게 변화가 생겼다. 눈빛이 단호함으로 가득 차더니 주저없이 오늘 밤 함께 할 거라고 선언했다. 자기가 함께 할 거라고. 수업 중에도 유우는 류은이 희마리와의 공부 모임에 스스로 참석하겠다고 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자기 공부 모임에 끼어들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류은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유우는 그녀가 진심인지 확인하려 했다. 진짜로 그러는 건지. 알고 보니 류은은 완전히 함께할 작정이었고 심지어 엄마와 희마리에게 허락을 구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유우가 문자하는 것을 본 희마리는 그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류은일 거라고 추측했다. 메시지로 그를 놀린 후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는 없다고 알려주었다. 더 이상 스터디 모임 장소가 없어. 희바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여동생이라고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아 미워하는 새로운 스터디 장소를 정하려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면서 희마리는 유우가 류은에 대해 왜 그렇게 활기차 보이는지 위하해. 그가 류은과의 스터디 데이트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놀리고 심지어 전날 밤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까지 해. 유우는 당황해서 수업 중에 본능적으로 희마리를 꾸짖고 그 결과 이미 유우의 보충 수업 때문에 짜증이 난 선생님의 노여움을 사게 돼.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걷다가 유우는 두 명의 여자아이들에게 접근을 받는데 그들은 그의 꽃 장신구 사업에 대해 묻고 있어. 그들은 맞춤형 액세서리를 요청하고 유우는 아직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해. 다행히 신지가 나타나서 유우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 여자아이들에게 가라고 해. 얘기할 게 있다고. 특히 신지가 싫었던 여자애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면서 유우랑 나중에 다시 보자고 약속했어요. 한편 희마리는 류은과 스터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희마리는 류은의 행동에 약간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자기 집에서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류은에게 말하자 류은은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정원으로 돌아와 유우와 신지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희마리에게 신지가 신상정보 유출의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된 유우는 그에게 따지기로 결심했어요. 유출 사건의 배우가 신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요. 신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보를 퍼뜨린 것을 인정하며 그 이유가 류은이 자신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어요. 유우는 신지에게 류은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신지는 재밌다는 반응이었어요. 신지는 그 일에 대해 처음 듣는 거였어요. 유우가 바람둥이가 된 걸 놀리면서 그에게 호감을 가진 두 여자애가 모두 그와 함께 밤을 보낼 거라고 지적한다. 유우가 신지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자 신지는 그 상황이 특히 과학실에서 희마리에게 반지를 건넨 유우의 친밀한 행동 이후에 유우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일깨워준다. 유우가 신지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자 신지는 그 상황이 자신이 만든 상황이라고 말하며 특히 과학실에서 희마리에게 반지를 건넨 친밀한 행동 이후에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신지와 류은 둘 다 목격한 과학실에서 희마리에게 반지를 준 행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수업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우는 희마리를 만나고 희마리는 그에게 공부 모임을 그의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다. 그냥 그의 집에서 스터디를 하자고 한다. 희마리와 류은을 밤새도록 자기 집에 재우는 것에 대해 특히 망설이는 유우에게 희마리는 거절할 방법을 몰라서 이미 류은에게 말했다고 설명한다. 희마리는 귀여운 포즈를 취하며 유우의 집에서 스터디를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유우는 거부하려 하지만 그녀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학생회 임원이 희마리를 부르며 학생회 관련 일을 상기시킨다. 수업 후 미팅 일정. 하루하루를 보내던 유는 다시 한번 희마리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류은과 단둘이서 방과 후 유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집을 정돈합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엉망인 방에 충격을 받고 즉시 누가 오기 전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정리가 끝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류은이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얼마 전 자신이 만들어준 꽃장식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맞이하며 가족들은 가게에서 일하고 희마리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잠시 둘만 있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류우는 유의 방을 둘러보다 꽃이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유는 빙긋 웃으며 옷장 안쪽에 있는 미니어처 정원을 보여줍니다. 작은 정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멀리 그는 대보기에게서 꽃을 보호하기 위해 꽃들을 거기에 숨겨둔다고 설명한다. 몇몇 식물이 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난기 많은 그들의 고양이 대복리로부터 그는 작은 애기 세비어 화분을 꺼내 보이며 그 식물이 진정 효과와 집중력 향상 효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식물이라고. 류우는 유우의 식물에 대한 지식과 일상생활에 식물을 활용하는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한다. 그의 재능에 유우는 공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류우는 자신이 학년에서 2등이라고 말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2등이라고. 놀랍게도 유우는 그녀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며 1등이 누구인지 묻는다. 1등이 누구냐고? 류운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며 신지라고 대답한다. 공부를 시작하자 유우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시선이 류운의 가슴으로 향할 때. 당황한 그는 음료수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급히 자리를 뜬다. 마실 것을 가져온다고. 유우가 떠나자 류우는 화분에 심어진 애기 세비어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 유우의 침대를 발견한다. 유우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희마리와 류운을 비교하는데 잠긴다. 그는 희마리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곧 그 생각을 후회한다. 두 여자아이가 모두 그의 집에 있으면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집에 두 여자가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생각에 그가 차 트레이를 들고 돌아오자 류운이 자신의 베개에 코를 박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친다. 침묵 속에 둘은 테이블로 돌아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서로 마주본다.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류운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류운은 유우의 베개에서 나는 향기에 대해 궁금해서였다며 당황하며 재빨리 고백한다. 애기 세비어 향이 너무 좋아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고. 베개에서 나는 향기. 유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그 향기는 자신이 마시는 차에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식물로 만든 차인데 실수로 침대에 쏟았다고 한다. 최근에 류우는 한 모금 마시고 그 향과 맛에 곧바로 감탄한다. 잠시 전이 당황스러움을 잊고 다시 그의 베개를 집어 냄새를 맡아보며 차와 같은 향이 나는 것을 확인한다. 그의 솔직한 행동에 유는 얼굴을 붉히고 그녀가 다시 그의 침대에 편안히 기대는 모습을 바라본다. 다시. 그러자 예고 없이 류우는 조용히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는 굳어버린다. 그에게는 희마리와의 다툼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류운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류우는 그를 7년 동안 사랑해왔다고 고백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희마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고백을 조심스럽게 거절했었다. 희마리에 대한 그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하지만 류우는 그 거절에 좌절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여전히 밝고 예전보다 훨씬 소극적이지 않았다. 현재 유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동안 류우는 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침대에서 잠들어버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희마리가 오기 전에 그녀를 깨우려고 살금살금 그녀에게 다가갔다. 희마리가 오기 전에.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류우는 몸을 뒤척이며 그를 끌어안았고 잠결에 그의 팔로 그를 감쌌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희마리와 사쿠라가 입구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는 당황하여 류운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말을 더듬었다. 설명. 류운은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어 있고 살짝살짝 웃는다. 잠시 후 류운은 깨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빨리 사과한다. 사쿠라는 그 모습을 약간의 불신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류운을 힐끗 보며 류운이 정말 쿠레하의 여동생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너무 허당 같다고 말한다. 유우는 류운의 언니에 대해 궁금해하며 특히 자신의 초기 작품 홍보에 그녀가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쿠라는 자신과 쿠레하, 희마리가 한때 동급생이었고 지금도 친한 친구로 지낸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만난 것은 설날이었다. 이 말에 희마리는 충격을 받는데 류운의 언니는 희마리 주변에서 항상 금기시되는 주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어른이 된 지금 자신과 희마리, 쿠레하는 충분히 성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류우는 고마움을 표하며 언니의 사생활에 대해 잘 몰랐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쿠라는 류운에게 유우를 정말 좋아하냐고 무심하게 묻습니다. 유우와 류운 둘 다 당황해서 굳어버리자 사쿠라는 한숨을 쉬며 류운의 남자 보는 눈이 언니 못지않게 안 좋다고 중얼거립니다. 사쿠라가 간 후
유우는 희마리와 류은에게 언니의 말이 무례하게 들렸다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급히 사과하며 언니의 말이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류은은 유우에게 괜찮다고 부드럽게 안심시켜줍니다. 심지어 사쿠라가 좋은 언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그런 언니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설날에 고향에 왔을 때 언니가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희마리는 사쿠라가 류은의 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류은과 유우 둘 다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무심히 지적합니다. 사실 당황하기보다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황하기보다는 놀란 표정입니다. 사실 당황한 것보다 놀란 표정이 더 강했습니다. 사실 당황보다는 놀란 표정이 더 컸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성격이 아닌 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희마리에게 류은이 이미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말한다. 사실 3번이나. 이제 와서는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희마리는 모든 일이 자신 몰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 애쓰며 멍해진다. 자신의 등 뒤에서. 한편 류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희마리의 반응을 재미있게 지켜본다. 유우가 여전히 류은을 애태우고 있다고 생각한 희마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첫사랑을 가지고 놀았다고 비난한다. 희마리가 길게 항변하기 전에 류은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말을 막는다. 따뜻하고 낙관적인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그녀는 유우를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자신의 첫사랑인지 묻는다. 잠시 후 유우는 류은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이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녀가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지만 대답은 하고 싶지 않다고 진심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에게 마지못해 하는 대답 이상의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류은은 실망한 기색 없이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재빨리 적더니 그에게 활짝 웃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다음 고백의 소재로 쓰겠다고 말합니다. 유는 화제를 돌리려고 재빨리 여자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이에 긴장감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류은과 희마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후 그들의 우정을 끝내기로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우정을 끝내기로 했어요. 류은은 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를 도쿄로 데려가려던 희마리에게 배신감을 느껴 상처받은 마음에 희마리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도쿄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유는 희마리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던 자신도 관련이 있다며 어색하게 인정합니다. 희마리와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류은은 침착하게 과잉 반응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신지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다고 밝힙니다. 유우가 지난 7년 동안 희마리를 우선시했던 것을 생각해보니 희마리를 질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들의 유대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우와 희마리는 그녀의 선언에 약간 당황합니다. 하지만 유우는 계속해서 희마리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자신도 그만큼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두 사람 모두를 응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유우와 희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환영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유우는 또한 그들과 함께 배우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가족의 과자 가게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동맹을 기념하며 세 사람은 서로 껴안습니다. 함께 즐거운 외침을 지르며 유의 꽃집과 함께하는 앞날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들떠있다. 유의 꽃집과의 공동 노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사업 기회에 대해 기대에 차 있다. 그날 저녁 희바리가 희마리를 데리러 온다. 희바리는 희마리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류은을 그들 무리에 들인 것을 나무라고 경솔하고 감정적이었다고 말한다. 대답하기 전에 희마리는 한때 류은에게 유에게 다가가라고 격려했던 것을 떠올리고 나중에 자신이 이기적으로 그의 관심을 갈구했던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희마리는 물러서지 않고 그 비난을 되돌려주며 자신이 희바리가 쿠레아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 희바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대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유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차갑게 그녀가 대체 가능하며 유 옆자리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유 옆자리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잠시 희마리는 침묵한다.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오빠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묻는다. 희바리는 그녀에게 우선 유우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엄하게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를 잃을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던 희마리는 곧장 동의한다. 희바리는 드디어 그녀에게 통했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유우에게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 묻자 그의 안도감은 짜증으로 바뀐다. 드디어 금요일이 오고 유우는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에게 처음에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꾸중한다.